자, 14주차 세 번째 산림 측량학 및 GIS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도 GPS 관련된 내용들 이어서 진행을 할 건데요. 앞장에서 여러분들이 앞 시간에 우리가 뭐 이제 테라싱크, 지오싱크, 그다음에 아크패드 이야기 했었죠. 이제 PDA 관련된 이야기의 소프트웨어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발전해서 스마트폰용 이제 앱, 그래서 유료, 무료 앱들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다음에 이제 측량 방법에 대한 이야기까지 여러분들에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이제 제품들이죠. 트림블이 이런 그 뭐야 스마트폰 앱 이런 거 대응이 좀 늦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나오고 굉장히 오랜 세월이 흘러서야 이제 이런 앱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펜맵입니다. 주로 이제 사용하는 게 스마트폰에 매핑, 측량, 경경하기 등 다양한 용도로 쓰게 되고요. 스마트폰용 앱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뭐 여기 상당히 좋아요. 단점은 트림블 GPS만 연결이 돼요. 그것도 신형만 돼요. 구형 GPS, 트림블 과거에 사서 사용하시던 GPS는 또 연결이 안 돼요. 그게 좀 아쉬워요. 그것만 연결되게 해주면 되게 좋을 텐데 트림블 정책상 아마 지원을 안 해주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는 지금 오른쪽 아래 보는 이런 이제 전용 PDA 장비들 이용했었어요. 그, 그 전용 데이터 입출력 콘솔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안테나들하고 바로 연결을 해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스마트 토퍼예요.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국내 트림블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지사에서 만든 거예요. 매핑, 측량, 경계 확인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하고요. 스마트폰용 앱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뭐라 그럴까요? 구독 개념으로 아마 될 거예요. 다양한 배경 맵도 되고요. CAD, GIS, 지오티프. 지오티프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이미지가 JPG, 그다음에 TIFF 이미지, 뭐 PNG, 뭐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그 대용량 이미지들이 TIFF 이미지 많이 사용하죠. 근데 이게 이제 좌표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정 위치에 이제 떨어지게 이제 설치 이제 뭐라 그럴까요? 오버레이 되도록 만들어진 좌표를 가지고 있는 GOTIF죠. 그다음에 이제 좌표를 가지고 있는 JPG도 있어요. 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이미지들을 활용을 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냥 아무것도 안 깔면 네이버 맵이 기본 제공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가운데 화면처럼 이렇게 그 지도 형태로 나오기도 하고요. 항공사진으로 볼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한 무선 전송을 지원해요. 이메일이라든가 네이버 클라우드로 파일을 올리고서 이제 사무실에서 파일을 올려주면 여기서 통신만 된다고 그러면 바로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들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VRS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기준점 신호를 보내준다 그랬죠. 오차 보정할 수 있는. 네, 그거 이제 해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무선 RTK 측량 활용할 수 있어요. 단점 아까 말씀드렸죠. 트림블 GPS만 연결이 돼요. 아, 스마트폰 GPS도 되긴 해요. 네, 근데 그럴 거면 이거 앱을 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뭐 쉽게 얘기해서 다른 회사 GPS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건 안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QGIS라는 오픈 소스 GIS입니다. 그래서 무상이죠. 그래서 그냥 뭐 개발도 네, 그 수익 없이 개발하는 이제 개발자들이 그냥 매니악한 분들이 모여서 개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중에 이제 이게 그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타블렛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나온 이제 앱입니다. 큐필드입니다. 매핑, 경계 확인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게 되고요. 뭐 공개 소프트웨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사용할 수 있어요. 또 하나 QGIS에서 작업할 수 있는 건 그러니까 뭐 보여질 수 있는 건 이 큐필드에서 다 볼 수 있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냥 전송만 하면 되니까. 큐필드 싱크라는 그 내부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네, 다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활용이 됩니다. 장점이요. 안정적 다양한 좌표계 설정 가능 뭐 얘기를 하는데 뭐 국토지리원 그 정사 영상도 사용 가능하고요. 뭐든지 다 올릴 수는 있죠. 근데 이게 뭐라 그럴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무료 앱이다 보니까 네, 입맛에 딱 맞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 기능만 들어 있어요.
만약에 내가 뭔가를 더 하고 싶다. 소스 코드가 공개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실력이 있으시면 네, 앱을 보완을 해서 뭔가 내가 필요한 기능을 삽입하실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양한 형식의 GIS 파일 중첩이 가능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QGIS에서 읽을 수 있으면 다 여기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근데 사용법이 다소 어렵습니다. 그냥 간단하면서 어려워요. 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말로는 안 돼 있으니까 영어니까 일단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네, 보는 거, 간단하게 점 찍는 거, 간단하게 선 그리는 거 이 정도는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또 안에서 활용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그러니까 QGIS를 이용한다 그러면 상당히 뭐 다양한 야장도 만들 수 있어요.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야장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요. 다 됩니다. 자, 스마트폰 GPS 신호를 사용하는 게 이제 최대 단점이긴 하죠.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중간에 앱을 하나 더 깔아서 그러니까 뭐 트림블 GPS를 설치를 한 다음에 아니면 뭐 다른 회사의 GPS를 설치한 다음에 거기에서 제공하는 앱을 받아서 하나를 돌리면 이제 GPS 신호를 우리 스마트폰 GPS 신호처럼 뿌려주는 그런 앱들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서 좀 더 정밀하게 활용하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서 이제 하려다가 뒤로 얘기 넘어와 버렸는데요. GNSS 이야기를 좀 할게요. 글로벌 내비게이션 새틀라이트 시스템이에요. 그럼 이제 GPS랑 GNSS랑 뭐가 달라? 이제 외부에서 여러분들 아마 인터넷에서 보면 GPS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GNSS도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네, 뭐냐면 네, 이거예요. 이렇게 돼요. 무슨 얘기냐? GNSS 안에 GPS가 있습니다. 요게 GPS예요. 글로나스도 있고요. 그죠? 예. 아이고. 글로나스도 있고요. 아이고. 글로나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베이두도 있고요. 갈릴레오도 있어요. G가 3개네요. 그죠? 네. 이렇게 이걸 다 통틀어서 GNSS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아까 이제 밑에 나오죠. GPS 미국, 글로나스 러시아, 베이두 중국, 갈릴레오 EU 등 모든 위성항법 시스템을 통합한 용어가 바로 GNSS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GPS는 그냥 하나의 국가의 시스템인 거죠. 근데 우리가 GPS라는 용어를 더 많이 써요. 옛날부터 많이 썼으니까. 그게 저거랑 비슷해요. 여러분들 집 자동차 중에 여러분들 집 있죠. 집. 네. 사하라 뭐 이런 거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집이란 말을 많이 쓰죠. 사륜구동이라고 그러면 집 얘기를 했어요. 왜? 대표 명사예요. 근데 그게 미국의 이제 그 SUV 회사 만드는 회사의 상표였어요. 그죠? 집이라는 상표였는데 너무 이제 유명하다 보니까 다 집이라고 그런 거죠.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이제 주변에서 보면 그 땅 파고 이러는 굴삭기 영어로 뭐라 그래요? 포크레인이라고 그러죠. 포클레인이라는데요. 이 포클레인도 회사 이름이에요. 네. 그 회사에서 만든 굴삭기가 포클레인이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런 굴삭기는 다 포클레인이라고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GPS도 마찬가지입니다. GNSS 시스템 이렇게 위성을 올려갖고 우리가 위치를 다 GPS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원래는 GNSS로 이제 더 큰 의미로 보시면 된다. GPS는 미국이 만든 GNSS 시스템의 일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GPS, 러시아는 글로나스, 베이두 중국, 갈릴레오, EU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GNSS 안에서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GNSS 현황 한번 볼게요. 미국 GPS, 그죠? 그래서 쭉 해갖고 뭐 30대, 31대 운용된다고 나오죠. 러시아 글로나스, 네, 그래서 현재 운영 중인 거, 그다음에 뭐 테스트한 거 이렇게 쭉 나오는데 보통 이제 27개 있다고 그랬고, 갈릴레오 28개 올라가 있네요. 그다음에 베이두 42대 올라가 있어요. 총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준천정 위성 시스템이라고 그래갖고요. 네, 얘는 이제 범지구 위성은 아니에요. 예,
일본하고 우리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본 이렇게 이제 그 북쪽 그렇게 해서 쉽게 한국 있고요. 일본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위성이 요렇게 커버를 아마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일본 말로는 이제 QZSS 그다음에 준텐초 이렇게 얘기를 해요. 4개의 미치비키 인공위성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용 그 WAS는 이제 미국이고요. 이제 이거를 통틀어서 S바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지궤도 위성이죠. 지역용 이제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미국이 운영하는 이제 GPS를 일본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보강한다라는 의미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GPS와 서로 호환되고요. 높은 정확도와 안정성을 갖춘 위성항법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2018년도부터 이제 시험 운영되기 시작해 갔고요. 네. 뭐 2023년까지는 이제 7개의 위성을 갖출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돼서 이제 그때는 이제 GPS에서 아예 독립을 해서 자기네들 범지구 위성 항법 시스템을 완성하려고 이제 하고 있고요. 인도도 이제 나빅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우리가 GNSS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측량을 해야 돼요. 이제 측량인데 우리가 이제 스태틱 서베이가 있고요. RTK 이제 서베이 뭐 이렇게 이제 아마 둘 정도로 그냥 크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스태틱 같은 경우는 장비를 기지국을 하나 세워놓고요. 참조용. 그 다음에 이제 로버가 2, 3 뭐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면서 측량을 해요.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1번이었네요. 어쨌든 돌아서 측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측량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측량을 했어요. 그럼 이제 이 기지국 레퍼런스가 계속 고정점에서 하는 거죠. 이건 좌표를 아는 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실시간으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저장을 합니다. 똑같은 시간대를. 그래서 이제 1번 지점에서 찍은 시간대와 여기 동일 시간대의 좌표의 오차를 계산을 해서 보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후처리라고 보시면 돼요. 사무실로 돌아가서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두 대의 신호를 합쳐서 보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지금 여기 나온 거예요. 선전 및 조표, 상공 시계 확보, 기준점 간 시준선 확보 같은 거, 그다음에 GPS 관측, 1시간 이상 안테나고 정밀 입력. 자, 한 점을 이제 로버에 이동할 때도 금방 착착 찍고 가는 게 아니고요. 꽤 오랜 시간 동안 세워놓고 관측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사이클 슬립 이걸 이제 자동으로 이제 제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선 해석도 합니다. 망조정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좌표를 결정하게 되는. 근데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동으로 열심히 하진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일반 그 측량학을 공부를 하신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뭐 굉장히 복잡한 이론, 네, 이야기도 할 텐데요. 결국은 앞에서 여러분들 산림 측량학에서 이론 앞에서 하던 우리가 뭐 평판이라든가 아니면 트랜시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측량해서 오차 보정하던 방법이 있었죠. 그 방법을 이제 컴퓨터 안에서 해결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RTK 서베이예요. 요즘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준국 GPS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기준국을 베이스 스테이션을 설치를 하게 되고요. 얘가 이제 위성을 받으면서 신호를 보정을 해요. 현장 캘리브레이션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기준국 GPS 설치한 좌표는 기본 좌표를 입력을 해줘야 돼요. 이 점의 좌표를. 그러면 이제 지금 GPS 신호를 받으면서 오차를 계산하는 거죠. 기준점과 그러니까 우리가 입력한 좌표와 그러니까 현 위치고요. 점이 막 이렇게 찍힐 거예요. 시간에. 그럼 이 점과의 오차를 계산을 해서 실시간으로 신호를 로버로 보내줍니다. 그럼 로버는 어떻게 하겠어요? 네. 로버에는 바로 받아서 오차를 보정하는 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리얼타임 키네미틱 RTK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통 무선으로 연결을 해서 활용하게 되고요. 기계가 그럼 몇 대 있어야 돼요? 최소 2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과거에 이제 무전기를 이용해서 연결을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그 당시 스마트폰 빨리 나오면서
스마트폰을 연결하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아니에요. 피처폰을 연결해서도 썼었어요. 옛날에 처음에 개발됐던 거는. 자, 그다음에 이제 뭐 그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보정량 산출이 되니까 선점 및 RTK 관측이 되고요. 기준점 좌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디퍼런셜 GPS나 DGPS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방법은 이제 VRS 서비스하고 비슷해요. 가상 기지국이라고 그러죠. 이건 실제로 이제 기지국이 있어서 기지국에서 신호가 나오면 우리가 이제 뭐 100에서 200km 이제 신호를 받아서 로버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받아 보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서비스가 됐었어요. 그래서 뭐 산 높은데 뭐 이런 데 와서 대한민국에서도 한 내륙에서도 원래 바다에서 이제 많이 해안에서 많이 썼었거든요. 그래서 WAS라는 것도 이제 바다에서 그 배가 선박항해 이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해안가에서 미국 해안가에서 선박항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시스템인데요. 이제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국내에서도 이제 뭐 산해 그래서 이제 충북 같은 경우에 청주에도 하나가 기지국이 있었고요. 무주 같은 곳에 기지국이 있고 충주에 기지국이 있어요. 보통 이 범위가 한 80에서 100km 정도 되고 라디오 신호를 발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신기를 이제 GPS에 연결을 해서 오차를 보정하는 방법이 되겠죠. 요게 DGPS예요. 그럼 이제 요즘 나오는 건 뭐냐? 아까 얘기했던 이제 VRS. VRS는 네, 가상 기지국이에요. 얘가 아니고요. 그냥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인터넷으로 신호를 보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마트폰 앱에서 그 뭐야 가상 기지국 주소하고 이걸 받아갖고요. 네, 이제 위치를 보정하는 용도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가상 기지국 신호는 이제 그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전국에 설치된 고정 기준점에서 이제 기지국에서 받는 신호를 합쳐서 현재 제가 측량하는 지점에 가상 기지국 위치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활용하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비 가격이 두 대 사는 것보다 한 대가 조금 더 가격이 저렴하겠죠. 근데 이제 절반 가격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VRS 서비스하는 이제 소프트웨어도 있어야 되고요. 뭐 이런 이제 기능들이 포함이 돼야 되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는 굉장히 저렴한 제품들도 나와 있어요. 또 이런 제품들을 드론에다가 실시간으로 달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굉장히 작은 그래서 여러분들 성냥감만한 제품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GPS, GNSS 수준 측량 같은 것도 하죠. 그래서 레벨 A에서 직접 수준 측량으로 구해진 높이값은 표고죠. 이건 표고예요. 왜냐면 A점에서 B점, 여기 이제 표고입니다. 근데 GPS에서 관측된 높이의 값은 타원체고에 해당이 돼요. 지구 타원체의 높이예요. 그래서 표고는 지오이드면으로부터의 높이값이므로 GPS 측량과 수준 측량을 동일 관측점에서 실시하면 그 지점의 지오이드고를 알 수가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제 기지점에 대한 높이를 알고 있고 미지점에서 측량을 하면 우리가 이제 높이값을 계산해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대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고를 사용하는데 지오이드고를 쓰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제 평균 해수면고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GPS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지오이드고를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평균 해수면 고도를 쓰시겠습니까? 이렇게 고르게 돼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지오이드 모델이 고시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하려고 그러면 두 개의 우리가 이제 높이값을 아는 지점에서 GPS 관측을 실시해서 두 점 간의 국소 지오이드 경사도를 구한 후에 미 지점의 GPS 관측 높이를 보정하는 이런 이제 GPS 수준 측량이 가능했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제 지오이드 모델을 고시를 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GPS나 GPS 관련 소프트웨어들이 외국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게 그쪽에 반영이 되지 않은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반영되고 나면 이제 좀 편안하게 쓸 수 있겠죠. 자, 오른쪽 아래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뭐예요? 아랍에미레이트의 이제 랜드마크죠. 네, 버즈 할리파입니다. 얘가 엄청나게 높잖아요. 이거를 수직으로 세워야 돼요. 그죠? 만약 기울어지면 피사의 삽도처럼 되면 큰일 납니다. 삼성에서 만들었죠. 자, 2004년도에 착공해갖고 9월에 아마 착공했나요? 그래서 개장은 아마 2010년도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한 6년 정도 걸린 거, 5년 조금 넘게 걸렸는데요. 뭐 알죠?
지상 163층입니다. 첨탑까지 포함하면은 209층 정도 된다 그래요. 지하로는 2층밖에 없대요. 높이는 828m입니다. 그럼 이 828m를 수직으로 어떻게 세웠냐? 네. 수직으로 정확하게 시공하기 위해서 GPS 위치 공법을 적용을 해서 기울어짐이 없이 시공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바다에서도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 많이 써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서해대교나 인천대교 같은 공사할 때도 교각을 세워놓고 교각과 교각 사이에 상판을 얹어야 되는 거죠. 이제 교량을 얹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요. 그때 왼쪽 교각의 높이와 오른쪽 교각의 정점의 높이가 서로 다르다 그러면 이제 이게 교각이 기울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위치에 맞추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게 측량이 안 돼요. 그죠? 여러분들 일반적인 여러분들 알던 토탈 스테이션 같은 이런 광파기 같은 경우 고정되는 곳에다가 설치를 하고서 관측을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바다 위에서는 관측이 안 되죠. 그럼 육지에서 거기를 볼 수 있냐? 장비의 성능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GPS를 이용을 해서 정밀하게 이제 맞추는 거죠. 그래서 교각을 갖다 그 교각 사이에 상판을 얹을 때도 교량을 얹을 때도 이런 GPS를 이용을 해서 이제 왼쪽으로 조금 더, 앞으로 조금 더, 뒤로 조금 더 이런 식으로 위치를 조절을 해서 이제 설치를 하는 이런 공법들이 적용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결국 이런 GPS나 GNSS를 이용한 이제 세부 지형 측량하는 방법들이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아까 얘기했던 이제 여러 가지 스태틱, 그다음에 RTK, 그다음에 VRS는 RTK 일종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어쨌든 이제 이런 이제 방법들이 됩니다. 그래서 지형 지물의 3차원 좌표 관측을 위해서 산지 지형 측량, 지형이 변하는 지점의 3차원 좌표를 관측하고요. 띵을 구성을 해서 보관법을 적용을 해서 DM을 구성을 하고 등고선도를 작성하는 형태들이 될 겁니다. 평지 같은 경우는 시설물별로 측정 코드를 달리해서 우리가 3차원 좌표를 관측해서 같은 코드 성분의 측정을 서로 연결하면 우리가 이제 도로의 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측량 원도 작성 및 편집이 되고 수치 지형도를 작성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산지 지형 측량 같은 경우는 측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실제 지형에 가까워지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측량의 측점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결국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산지 같은 경우는 평지가 아니다 보니까 측정을 많이 한다라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의 정확도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수치 지형도 같은 경우 보면은 5,000도, 1대 5,000 지형도하고 1대 25,000 지형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1대 5,000 지형도 같은 경우 등고선 간격이 특정 지형도에서 등고선 간격이 10m다. 그럼 그 10m 이내에는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평면을 만들어서 활용을 한다고 그래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는 우리가 이제 현장에 맞는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정밀도나 정확도를 유지하면서 측량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아까 얘기했던 VRS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지상 기준국, 이제 가상 기준국 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GPS, GNSS 상시 관측소들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24시간 수신해서 위치 정보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요. 우리가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받아서 후처리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무료로 네트워크 RTK 서비스를 해요. 이거 이제 네트워크 RTK, VRS 다 비슷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회원 가입하시면 무상으로 되는데 문제는 이제 동시간대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이 돼요. 그래서 장시간 접속하고 있으면 우선순위로 잘려요. 그러니까 신호가 끊어져요. 그래서 빨리빨리 하셔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니까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정밀도를 유지하면서 측량하고 싶다. 네트워크 RTK를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나는 그 현장에서 찍은 점을 사무실로 가지고 와서 정밀하게 바꿔서 쓰고 싶다. 빨리 해서 그냥 와서 바꿔서 쓰고 싶다 그러면 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국토정보 플랫폼에서 제가 갔던 지역에 이제 근처에 있는 상시 관측소 데이터를 받아서 변환을 하면 되는 형태들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지원되는 소프트웨어야지만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자 이거 기준국이 충북대학교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이 기준국들 보시면 지나가다 보면 이런 이제 그 뭐랄까 알루미늄 같이 이렇게 반짝이는 표면에 위에 돔 형태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들을 보시게 되면 대부분 이제 이런 이게 GPS 상시 관측소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충북대학교 안에도 있어요. 지금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제일 오른쪽 사진이 충북대학교 안에 있는 상시 관측소 사진입니다.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네, 충북대학교 안에 있어요. 사진을 잘 보시면 여기가 어디쯤 될까 추측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이게 그 네이버나 다음 그 위성 사진에서도 위치를 정확히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잘 안 보일 거예요. 어쨌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GPS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법 이런 것도 해드리면 좋겠는데 실제로 실험실에 구비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실 만큼 이렇게 많은 수의 GPS와 소프트웨어를 구비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맛배기 형태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렸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QGIS나 큐필드 같은 것들 한번 깔아서 써보셔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럼 인터넷에 유튜브나 이런 곳에 사용법 엄청나게 나와 있으니까 한 번쯤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런 GPS 이용하면 산림 측량은 무조건 마스터네. 다른 장비 다 필요 없어 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네,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는 안 돼요. 쉽진 않아요. 결국에는 이 GPS 들고 겨울에 나가요. 왜? 여름에 임도 측량을 나가거나 아니면 이런 측량을 나가면 수풀로 다 우거져 있어서 다닐 수도 없고 또 위에가 숲으로 가려서 GPS 신호가 굉장히 오차가 커집니다. 또 하나, 산림 측량에서는 가장 단점이 뭐예요? 산속으로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오지죠. 전화가 안 터지는 곳이 많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정밀하게 VRS 서비스 힘들어요. 결국은 측량 장비가 정밀하면 정밀할수록 그러면 그 정밀도에 도달해야지만 좌표를 뿌려주거든요. 화면에 보여주는데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범용 GPS, 가민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오차는 있지만 보여는 줘요. 개량 내 위치가 어딘지를 확인하기는 범용 GPS 같은 것들이 훨씬 더 효율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용도로 사용할 거냐, 그러니까 어떤 용도로 만약에 이걸 가지고 와서 가민 GPS로 점을 찍어 갖고 와서 측량 설계도면을 만들 것이다. 그건 안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선을 라인을 그려서 그러니까 등산로 라인이라든가 임도 라인을 그려서 그거를 가민 GPS에 넣어서 현장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위치를 찾아서 확인을 하겠다. 아니면 그 경계를 표시해 놓은 숲가꼭이나 벌채 지역 경계를 표시해 놓은 지역들을 따라 이동하면서 표시가 제대로 됐는지 제대로 확인하겠다. 이런 목적으로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범용 GPS가 오히려 훨씬 더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자, 뭐냐면은 여러분들 숲가꾸기 경계라든가 벌채지 경계를 측량하는 이제 그 확인하는데 몇 천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 이런 GPS 장비를 가지고 점을 찍어가면서 측량을 한다. 가성비가 맞지 않아요. 왜? 숯가꾸기 설계라든가 숯가꾸기 감리라든가 굉장히 비용이 낮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비싼 건 꽤 비싸긴 하겠지만 가격이 보통 이렇게 높지 않아요. 대가가. 근데 이렇게 몇 천만 원짜리 아니면 1억짜리 이런 측량용 GPS를 가지고 가서 한 자리에서 5분에서 1시간, 최대 1시간, 짧으면 정밀하다 그러면 1분에서 이렇게 척척척 점을 찍으면서 안 될 겁니다. 가민 GPS도 에버리징 기능이 있어요. 한 자리에서 5분, 10분, 20분 이렇게 오래 가면 갈수록 오차가 줄어들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 기다리라고 그러면 절대 안 기다려요. 또 하나, GPS는 아까 얘기했듯이 하늘이 완전히 열려 있어야 돼요. 근데 가민 GPS도 사용을 잘 하는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 눈높이보다 높게 들고 있어서 위에 시야를 확보해 주거나 아니면 외장 안테나를 이용해서 제 머리 높이에다가 이상 위치에다 설치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다니면은 훨씬 정확하게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측량용으로 쓸 수는 없지만. 그래서 현장 여건이 산림은 굉장히 열악하다라는 거, 모든 장비가 다 산림에서 쓰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들을 인식을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쓰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겨울에 GPS 들고 나가면 어떤 문제 있을까요? 배터리를 써야 이제 배터리가 필요한데 배터리가 버텨주지를 못해서 가장 큰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측량학, 산림 측량에 대한 이야기들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한 학기 동안 강의를 들으시느라고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기말고사 얘기는 공지라인하고 배포되는 교환에다가 정리를 해서 넣어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말고사 때 온라인으로 볼까요? 네, 결국은 여러분들하고 얼굴 볼 기회가 거의 없었던 것 같네요. 자, 어쨌든 이제 다음 학기에 다른 과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뵐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